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우주가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가설. 영화가 아닌 현실, 현대판 창조 신화, 시뮬레이션 우주론.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자신이 살아온 세상이 사실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정교한 가상현실임을 깨닫고 충격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는 흥미로운 공상과학 설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아이디어가 단순한 영화적 상상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이 기묘한 질문은 더 이상 공상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앨런 머스크와 같은 혁신가부터 닐 디그레스 타이슨 같은 저명한 천체물리학자,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 현대 지성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입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 전체, 즉 은하수와 별, 지구와 생명,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문명이 컴퓨터를 이용해 실행하고 있는 거대한 시뮬레이션의 일부라는 가설입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 게임 심즈 속에서 캐릭터를 조종하듯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주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뮬레이션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언뜻 황당하게 들리지만 그 배경에는 단순한 상상 이상의 논리적, 과학적 추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기원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가장 오래된 질문에 대한 현대판 창조 신화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하드 드라이브 속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불과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프로그래머는 누구이며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뮬레이션 가설의 철학적 뿌리부터 최신 과학 이론이 제시하는 증거와 반론, 그리고 이 가설이 우리 삶의 의미에 던지는 심오한 질문들까지 인류 지성이 마주한 가장 경이롭고도 혼란스러운 가능성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에서 데카르트의 악마까지 아이디어의 철학적 기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서양 철학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뻗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의 가장 오래된 원형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에 묶인 죄수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가 사실은 영원한 이데아, 세계의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죄수들에게 그림자가 현실이듯 우리에게 이 세계는 진짜 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암시를 던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기, 근대 철학의 아버지 르네 데카르트는 이 의심을 더욱 극단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악마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만약 전능하지만 사악한 악마가 존재하여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감각 세계를 정교하게 조작하여 나를 속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데카르트의 악마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프로그래머 또는 컴퓨터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즉, 외부 현실과 완벽하게 구별 불가능한 가상현실을 만들어 우리의 인식을 지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유사한 사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꿈에서 나비가 되어 즐겁게 날아다니다가 깨어난 후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내가 사실은 나비가 꾸고 있는 꿈속의 인물인가? 라고 자문합니다. 이 호접지몽의 고사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를 통찰하며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현실 인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이처럼 현실은 가상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인류의 지성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과거의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순수한 사유와 논리를 통해 탐구했다면 현대의 시뮬레이션 가설은 여기에 컴퓨터 과학, 양자물리학, 확률이론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더하여 이 오래된 질문을 과학적 탐구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이 위대한 철학적 전통의 가장 현대적인 버전인 셈입니다. 닉 보스트롬의 세 가지 딜레마, 우리가 시뮬레이션일 확률. 시뮬레이션 가설이 단순한 공상에서 진지한 학문적 논의의 대상으로 격상된 데에는 2003년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발표한 논문 당신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습니까? 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지극히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미래 인류 문명의 운명에 관한 다음 세 가지 주장 중 적어도 하나는 거의 확실하게 참일 것이라는 세 가지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멸망 인류와 같은 기술 문명은 자신들의 과거 조상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적 단계 포스트 휴먼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거의 예외 없이 멸망한다. 무관심 포스트 휴먼 단계에 도달한 문명은 어떤 이유에서든 윤리적, 법적, 종교적 문제 또는 흥미 상실 등 자신들의 조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시뮬레이션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 이 딜레마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첫 번째 주장 멸망과 두 번째 주장 무관심이 모두 거짓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즉 미래의 인류 또는 외계 문명이 멸망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성숙한 포스트 휴먼 단계에 도달하며 그들이 조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데 매우 큰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연구하거나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등 수많은 목적을 위해 엄청난 수의 조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고려하면 시뮬레이션 되는 세계의 수는 단 하나뿐인 진짜 현실 세계의 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도 수십억 배 이상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확률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의식 있는 존재들을 모아놓고 그중 한 명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 존재가 단 하나의 진짜 현실에 속해 있을 확률과 수십억 개의 시뮬레이션 현실 중 하나에 속해 있을 확률 중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존재할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보스트롬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인류의 미래가 이 세 가지 딜레마 중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 인류는
시뮬레이터가 되기 전에 멸망하는가? 닉 보스트롬의 세 가지 딜레마 중 첫 번째, 기술 문명은 조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멸망한다는 주장은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천문학자들이 페르미 역설 우주에 외계인이 가득해야 하는데 왜 보이지 않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대한 필터 가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거대한 필터란 생명체가 탄생하여 우주적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종이 통과하지 못하는 극도로 어려운 단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조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포스트 휴먼 문명은 행성의 에너지를 마음대로 제어하고 양자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사실상 신과 같은 기술력을 가진 문명입니다. 하지만 문명이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위험, 즉 필터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기술 발전 그 자체가 자기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협들을 생각해 봅시다. 핵무기의 발명은 인류가 스스로를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처음으로 갖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는 문명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슈퍼 바이러스나 인공적인 전염병은 인류를 순식간에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미래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발전입니다. 인류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등장했을 때, 만약 그 목표가 인류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마치 개미가 고속도로 건설을 막을 수 없듯이 속수무책으로 도태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 중단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인류는 조상 시뮬레이션은커녕 태양계를 벗어나 보지도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이 멸망 시나리오가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이라면, 즉 거의 모든 기술 문명이 자기 파괴의 필터를 넘지 못하고 자멸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면 닉 보스트롬의 첫 번째 주장은 참이 됩니다. 우주의 조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시뮬레이터 문명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사실은 오히려 인류의 미래가 지극히 암울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신이 된 문명은 왜 시뮬레이션에 흥미를 잃는가? 닉 보스트롬의 딜레마 중 두 번째 가능성은 기술 문명이 멸망하지 않고 포스트 휴먼 단계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조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데 흥미를 잃거나 스스로 금지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문명 전체의 가치관이나 윤리적 합의 때문에 실행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 문명은 왜 시뮬레이션에 등을 돌리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윤리적 문제입니다. 만약 시뮬레이션 속 존재들이 우리처럼 고통과 슬픔,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진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조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수십억, 수조의 의식 있는 존재들을 만들어내어 그들이 끔찍한 전쟁, 질병, 재난, 죽음을 겪는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도록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고통을 창조하는 것으로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일수록 생명의 존엄성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한 윤리 체계를 가질 것이므로 이러한 고통 시뮬레이션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원과 비용의 문제입니다. 우주 전체를 양자 수준까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는 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컴퓨팅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 자원을 더 가치 있는 다른 곳에 우주 탐사,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 예술 창조 등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조상 시뮬레이션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프로젝트로 여겨져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흥미 상실입니다. 포스트 휴먼 문명은 이미 물질적, 지적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굳이 원시적이고 불완전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개미의 삶을 시뮬레이션하는 것만큼이나 따분하고 무의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무관심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보스트롬의 두 번째 주장이 참이 됩니다. 우주의 조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문명이 거의 없게 되므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은 역시 희박해집니다. 이 경우 우리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미래 문명의 가치관과 관심사에 대한 흥미로운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가능성 단 하나의 진짜와 수십억 개의 가짜. 닉 보스트롬의 세 가지 딜레마 중 앞선 두 가지, 즉 멸망과 무관심 시나리오가 모두 거짓이라면 우리는 섬뜩할 정도로 강력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 이 세 번째 가능성은 어떤 새로운 증거나 물리학 이론이 아니라 순수한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이 두 가정이 참이라면 미래의 포스트 휴먼 문명은 자신들의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여 수많은 조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아보는 대체 역사 시뮬레이션, 특정 사회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사회과학 시뮬레이션, 또는 단순한 오락이나 예술을 위한 역사, 체험,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수십, 수백, 아니 수십억 개의 각기 다른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결과 우주에 존재하는 의식 있는 존재들의 총 인구 분포는 극도로 불균등해집니다. 맨 꼭대기에는 단 하나의 기반 현실에 사는 진짜 문명이 있고 그 아래에는 그들이 만들어낸 수십억 개의 시뮬레이션 현실 속에 사는 자신들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가상의 존재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그 수많은 의식 있는 존재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의식이 진짜 현실에 속할 확률과 수십억 개의 가짜 현실 중 하나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수십억 개의 흰 공과 단 하나의 빨간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을 하나 뽑았을 때 그 공이 흰 공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당신은 거의 확실하게 시뮬레이션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증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 또는 외계 문명의 미래가 특정 방향으로 흘러간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지극히 높다는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시뮬레이션 가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진지한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는 현대 사상에 가장 큰 충격을 던진 주장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계산하고 있다. 모든 것의 근원, 간단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우주가 근본적으로 계산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우주의 모든 현상이 마치 거대한 컴퓨터가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탐구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저명한 과학자이자 기업가인 스티븐 울프럼입니다. 울프럼은 그의 저서 새로운 종류의 과학에서 복잡하기 짝이 없는 자연 현상들이 사실은 매우 간단한 규칙이나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셀룰러 오토마타라는 컴퓨터 모델을 통해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셀룰러 오토마타는 바둑판 같은 격자 위에서 각 칸이 자신의 주변 칸들의 상태에 따라 다음 순간 자신의 상태의 획도는 100을 바꾸는 아주 단순한 규칙의 시스템입니다. 놀랍게도 이 극도로 단순한 규칙 몇 가지를 반복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눈송이나 조개 껍데기, 무늬처럼 지극히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패턴들이 자발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울프럼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우주 전체가 이러한 셀룰러 오토마타와 같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주 간단한 규칙 하나로 작동하는 거대한 컴퓨터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물리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이 근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나타나는 거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공간은 격자로, 시간은 이산적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물리학의 관점은 시뮬레이션 가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만약 우주가 근본적으로 계산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그것은 원리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현실, 세계가 사실은 몇 줄의 간단한 코드가 뒤져낸 결과물일 수 있다는 생각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물론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연이 보여주는 패턴의 규칙성, 수학적 법칙의 보편성 등은 우주가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논리나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로 계산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거대한 연산 과정 속에 포함된 하나의 서브루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가? 양자역학의 단서.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묘하고 강력한 단서들은 바로 현대물리학의 근간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나옵니다. 양자역학이 묘사하는 현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세계와 너무나도 다르며 마치 잘 만들어진 비디오 게임의 작동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서는 양자화입니다. 20세기 초 막스 플랑크는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양자라고 불리는 불연속적인 덩어리 패키 단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질, 전하량 등 자연의 많은 속성들이 특정 최소 단위를 가진 디지털적인 값으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 화면이 연속적인 그림처럼 보이지만 확대해보면 픽셀이라는 최소 단위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정보량을 유한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최소 단위, 즉 픽셀화마도 플랑크 길이나 플랑크 시간과 같을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현실 세계가 근본적으로 디지털이라는 점은 시뮬레이션 가설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관측 문제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전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는 확률의 구름 상태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관측이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 그 확률 상태가 붕괴하며 비로소 하나의 특정 위치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먼 곳의 풍경은 굳이 렌더링하지 않다가 플레이어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래픽을 생성하여 보여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즉, 우주는 자원을 아끼기 위해 관측자가 없을 때는 굳이 현실을 확정하지 않고 확률 상태로 내버려 두다가 의식 있는 관찰자가 나타났을 때만 비로소 현실을 렌더링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외에도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자 얽힘 현상은 마치 두 객체가 동일한 코드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양자역학의 기묘한 특징들은 시뮬레이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마치 효율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시뮬레이션 가설을 단순한 공상에서 진지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올려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우주의 속도 제한, 빛의 속도는 CPU 클럭인가? 시뮬레이션 가설을 지지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증거는 우리 우주의 절대적인 속도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그 어떤 것도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의 모든 인과관계가 전달될 수 있는 최고 속도이며 깨뜨릴 수 없는 우주적 법칙입니다. 그런데 왜 우주에 이런 절대적인 속도 제한이 있어야만 할까요? 왜 무한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시뮬레이션 가설의 지지자들은 이 현상을 컴퓨터 프로세서의 클럭 속도에 비유합니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는 1초에 수십억 번의 연산을 수행하지만 그 연산 속도에는 분명한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라도 한 번의 클럭틱보다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 우주가 거대한 컴퓨터 위에서 실행되는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우주를 연산하는 프로세서에도 분명한 속도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주라는 프로그램 내에서 정보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달되는 최고 속도가 바로 이 프로세서의 성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빛의 속도는 우리 우주 시뮬레이션의 근간을 이루는 컴퓨터의 클럭 속도 또는 데이터 전송률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묘한 효과들을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지고 길이가 짧아질까요? 이는 마치 고사양 3D 게임에서 화면에 처리할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프레임 드롭 현상이 일어나며 게임 속 시간이 느려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객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렌더링하는데 프로세서의 자원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시뮬레이션의 시간 흐름 자체를 늦추어 연산량을 맞추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빛의 속도는 시공간의 고유한 기하학적 구조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것이 초준 물리학의 입장이지만 왜 하필 시공간이 그런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이 근본적인 물리 상수에 대해 그것은 우리 우주를 실행하는 컴퓨터의 성능 한계다라는 직관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정보 처리 과정일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던집니다. 수학적 우주, 현실의 본질은 숫자인가? 왜 우리 우주는 수학이라는 언어로 이토록 완벽하게 기술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수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을 평생 괴롭혔던 문제입니다. 행성의 궤도는 미분방 정식으로, 입자의 운동은 확률 파동 함수로, 시공간의 휘어짐은 텐서 방정식으로 기술됩니다. 마치 우주가 처음부터 수학의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수학의 불합리한 효과에 대해 MIT의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는 가장 급진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주가 단지 수학으로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이 바로 수학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적 우주 가설입니다. 태그마크에 따르면 우리의 외부 물리적 현실은 수학적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숫자, 벡터, 기하학적 객체와 같은 순수한 수학적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자신을 구성하는 수학적 구조물이 내 속의 뉴런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더 큰 수학적 구조물 우주의 일부를 인식하고 있는 자기인식적인 수학 덩어리인 셈입니다. 이 가설은 시뮬레이션 우주론과 깊은 관련을 셔틀버스. 만약 우주의 본질이 수학이라면 그것은 원리적으로 계산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수학적 구조는 충분한 시간과 메모리가 주어진다면 튜링 기계 현대 컴퓨터의 이론적 모델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즉, 수학적 우주 가설이 맞다면 우리 우주 전체는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완벽하게 재현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프로그래머는 어떤 수학적 구조를 선택하여 실행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왜 우주에 룰리 법칙이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도 답을 줍니다. 물리 법칙은 단지 우리가 그 근본적인 수학적 구조의 패턴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가능한 모든 수학적 구조가 각각의 우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다중우주의 가능성도 열어놓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극도로 사변적이며 어떻게 순수한 수학적 관계가 의식이나 주관적
경험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우리 현실의 근본적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대담하고 논리적인 설명 중 하나입니다. 만약 태그마크가 옳다면 우리는 정말로 숫자로 쓰인 코드 속에 살고 있는 것이며 현실의 가장 깊은 비밀은 물리학 실험실이 아닌 수학자의 방정식 안에서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프로그래머는 누구인가? 신, 후손, 혹은 외계의 존재. 만약 우리 우주가 정말 시뮬레이션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즉 시뮬레이터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랫동안 던져온 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의 정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후손 닉 보스트롬의 논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수백만 년 후에 미래 인류가 기술적으로 포스트휴먼 단계에 도달하여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연구하거나 다양한 사회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 조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미래 인류가 만든 역사, 다큐멘터리 또는 사회과학 실험 속의 등장인물인 셈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시뮬레이터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화된 버전이라는 점에서 가장 직관적입니다. 두 번째, 외계 문명, 우리 우주가 아닌 완전히 다른 우주나 차원에 존재하는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진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목적을 위해 수많은 우주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외계인의 거대한 실험실 속에 있는 페트리 접시 위의 미생물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과 같은 존재 시뮬레이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말 그대로 신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존재는 물질적인 형태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동기나 목적 역시 우리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관점은 전통적인 유실론과 맞닿아 있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이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존재로 묘사되는 반면 시뮬레이터는 우리 우주의 물리 법칙을 설정하고 실행 버튼을 눌렀을 뿐 시뮬레이션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창조주이긴 하지만 섭리하는 신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학생 또는 아마추어 프로그래머 어쩌면 이 거대한 우주 시뮬레이션은 어떤 대단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 사는 어떤 학생이 학교 과제를 위해 만든 프로젝트이거나 아마추어 프로그래머가 취미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불완전함이나 버그들은 프로그래머의 미숙함 때문일 수 있다는 다소 허무한 상상도 가능합니다. 시뮬레이터의 정체가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우리 현실의 물리 법칙을 코딩한 존재이며 잠재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장 큰 실존적 불안을 야기합니다.
반론 물리학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매우 흥미롭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그들의 주된 반론은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 특히 양자역학을 따르는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하는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자원의 총량을 초과하여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산 복잡성의 문제 양자역학에 따르면 입자 하나의 상태를 완벽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 몇백 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양자 시스템을 고전적인 컴퓨터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입자 수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계산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는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입자들의 양자적 상태와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는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를 동원하여 컴퓨터를 만들어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양자 컴퓨터도 한계가 있다. 미래의 포스트휴먼 문명은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 역시 만능은 아닙니다. 특히 페르미온 전자, 쿼크 등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포함된 복잡한 양자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할 때는 부호 문제라는 심각한 수학적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경우 계산 시간이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양자 컴퓨터로도 거대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연속적인 시공간의 문제. 만약 시공간이 픽셀처럼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고 고전적인 생각처럼 무한히 나눌 수 있는 연속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연속적인 대상을 시뮬레이션 하려면 무한한 정보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양자역학이 플랑크 길이라는 최소 단위를 암시하지만 시공간이 정말 디지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도 가능합니다. 시뮬레이터들은 우리 우주 바깥에 더 우월한 물리, 법칙과 컴퓨팅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압축하거나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측되지 않는 부분은 굳이 계산하지 않는 식으로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학의 틀 안에서는 우리 우주와 똑같은 복잡성을 가진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반론 철학 반증 불가능한 가설과 무한 후퇴의 오류. 시뮬레이션 가설은 물리학적 반론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몇 가지 심각한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비판들은 가설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것이 좋은 과학적 철학적 이론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반증 불가능성의 문제.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어떤 이론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반증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실험이나 관찰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백조는 희다는 주장은 검은
백조 한 마리를 발견하는 순간 반증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 가설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가설은 반증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지지자들은 시뮬레이션이 너무 완벽해서 우리가 증거를 못 찾는 것뿐이다. 또는 우리가 증거에 가까워지자 시뮬레이터가 개입하여 결과를 바꿨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가설을 옹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과학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종교적 믿음이나 형이상학적 추측에 가깝다는 비판입니다. 두 번째, 무한 후퇴의 오류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가는 질문에 우리는 시뮬레이터가 만들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바로 그렇다면 그 시뮬레이터를 만든 시뮬레이터는 누구인가라고 다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뮬레이션 속의 시뮬레이션 속의 시뮬레이션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 후퇴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가설은 존재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한 단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입니다. 세 번째, 오컴의 면도날 원칙. 오컴의 면도날은 여러 경쟁하는 가설이 있다면 가장 적은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단순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과학적, 철학적 원칙입니다. 우리 우주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우주는 그냥 존재한다는 가설과 우리 우주 외에 또 다른 기반 현실이 있고 그곳에 사는 고도의 문명이 우리를 시뮬레이션할 동기와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는 가설 중 어느 것이 더 단순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전자가 훨씬 더 경제적인 설명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새로운 존재와 가정을 도입해야 하므로 오컴의 면도날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비판들은 시뮬레이션 가설이 틀렸다고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가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매트릭스의 버그를 찾아서 시뮬레이션을 증명할 실험들. 시뮬레이션 가설이 과학적 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증 가능해야 하며 실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정말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증거, 즉 매트릭스의 버그나 시스템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몇 가지 실험적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물리 법칙의 미세한 변화, 관측. 만약 우리 우주가 어떤 컴퓨터 위에서 실행되고 있다면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저하되거나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되면서 물리 법칙을 계산하는 방식이 미세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물리 상수라고 믿었던 값들의 빛의 속도, 미세구조 상수 등이 사실은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변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아주 먼 과거의 우주에서 오는 빅퀘이사의 스펙트럼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과거의 물리 상수가 현재와 다른지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된다면 이는 우리 우주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는 코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주적 격자의 흔적 탐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도통 연속적인 공간이 아닌 픽셀이나 격자와 같은 이산적인 구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이러한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우주선이 이 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방향에서 더 많이 날아오거나 특정 에너지 이상의 입자가 존재할 수 없는 컷오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우주선 관측소에서는 이러한 비등방성이나 에너지 한계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경소음 탐지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는 약간의 노이즈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이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계산 노이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노이즈가 중력파, 신호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미세한 교란의 형태로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정밀한 중력파 검출기나 전파 망원경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호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시도들에서 시뮬레이션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뮬레이션이 너무 완벽하여 우리가 결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이 실험들은 설령 시뮬레이션의 증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소, 시뮬레이션 끝없이 이어지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가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아주 기묘하고 현기증 나는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중첩된 시뮬레이션 또는 시뮬레이션 스택의 문제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만약 우리 우주를 만든 시뮬레이터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기반 현실을 완벽하게 모방하여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시뮬레이션 속의 존재들, 즉 우리가 미래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 우리만의 조상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게임, 가상현실,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 이미 원시적인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있으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정교함은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 문명도 언젠가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 살아가는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속의 존재들 역시 기술이 발전하면 또 그들만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정은 끝없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러시아의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하나의 현실 안에 또 다른 현실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현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스택 개념은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우리는 과연 몇 번째 층의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맨 꼭대기에 기반 현실 바로 아래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 있을 확률보다는 수백, 수천, 수억 번째 깊은 층에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뮬레이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컴퓨팅 자원의 제약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상위 시뮬레이터의 컴퓨터 자원을 나누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깊은 층의 시뮬레이션일수록 윤리 법칙이 더 단순하거나 해상도가 낮거나 더 많은 버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양자역학의 기묘함이나
우주의 여러 미스터리들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시뮬레이션의 압축 알고리즘이나 리소스 한계를 엿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이 아이디어는 무한 후퇴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맨 꼭대기에는 과연 진짜 기반 현실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시뮬레이션 스택은 위로도 아래로도 무한히 이어지는 것일까요? 중첩된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의 존재론적 위치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창조주일 수도 있고 피조물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동시에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이 끝없는 거울의 방 속에서 완전히 해체되어 버립니다. 시뮬레이션 속의 나의 의식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이 제기하는 가장 개인적이고 심오한 질문은 바로 의식의 문제입니다. 만약 내 주변의 세계, 내 육체, 심지어 내 뉴런 활동까지 모두 컴퓨터 코드로 짜인 데이터에 불과하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이 글을 읽고 있는 나의 의식은 과연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한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 역시 시뮬레이션 된 것이다. 이 관점은 의식 자체가 정보 처리 과정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뇌의 복잡한 뉴런 네트워크가 의식을 만들어내듯 충분히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진짜 의식과 구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된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의 주관적인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은 모두 시뮬레이터의 컴퓨터 위에서 실행되는 복잡한 알고리즘의 결과물입니다. 나는 실리콘 기반의 인공지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그 기반이 다르더라도 내가 느끼는 고통과 사랑은 나에게는 완벽하게 진짜입니다. 두 번째, 의식은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시뮬레이션은 배경 세계와 육체만을 구현하고 의식은 기반 현실에 사는 존재의 것을 업로드하거나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영화 아바타나 매트릭스와 유사한 시나리오입니다. 진짜 나는 기반 현실의 어떤 장치 안에 존재하며 이 시뮬레이션 세계를 아바타처럼 체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의 의식은 진짜이지만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와 육체는 가짜가 됩니다. 세 번째, 의식 없는 좀비 가장 험한 가능성은 나에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주관적 경험이나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내면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철학적 좀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뮬레이터의 목적이 단지 인간 사회의 거시적인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의식까지 구현할 필요 없이 그저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정교한 챗봇과 같은 존재들로 시뮬레이션을 채워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금 이 글을 읽고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고 믿는 나의 생각 자체가 프로그램된 반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결국 의식이란 무엇인가라는 과학과 철학 최후의 미스터리인 어려운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물리적인 정보 처리가 1인칭의 주관적인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이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나의 정체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뮬레이터의 윤리,
우리의 창조주는 선한 존재인가?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가설은 우리와 우리의 창조주인 시뮬레이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윤리적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의식 있는 존재라면 시뮬레이터는 우리에 대해 어떤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 질문은 신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악의 문제의 현대판 버전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터의 목적과 선의 시뮬레이터는 과연 선한 존재일까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순수한 과학적 탐구에 우주의 법칙 연구, 사회의 진화, 분석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관찰자로서 우리 세계의 고통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반면 만약 그들이 단순한 오락이나 쾌락을 위해 혹은 전쟁 시뮬레이션과 같은 파괴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수조의 존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는 악한 창조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문제. 왜 우리 세계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재난, 불의가 존재하는가?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대가나 더 큰 선을 위한 실현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에서는 몇 가지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 시뮬레이터가 역사적 정확성을 위해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고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도덕 체계를 가진 존재라서 우리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어쩌면 이 고통은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버그나 오류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터의 의무. 우리는 시뮬레이터에게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그들은 우리의 복지에 대해 책임져야 할까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를 도와주거나 질병을 없애주거나 전쟁을 멈춰줄 의무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그들은 우리에게 시뮬레이션을 종료할 권리나 기반 현실로 이주할 권리를 주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윤리적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대응. 만약 시뮬레이터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들이 선호할 만한 행동의 평화, 이타주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간섭에 저항하고 우리만의 운명을 개척하려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평가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의 도덕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던져왔던 가장 오래된 윤리적 질문들을 새로운 과학 기술의 언어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우주의 치트키, 물리 법칙을 해킹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 우주가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모든 프로그램에 잠재적으로 버그나 익스플로잇이 존재하듯이 우리 현실에도 물리 법칙을 우회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치트키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는 공상과학의 영역에 가깝지만 시뮬레이션 가설의 논리적 귀결로서 흥미로운 상상을 자극합니다. 첫 번째, 물리 법칙은 절대적인가? 우리는
물리 법칙이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물리 법칙은 단지 이 우주라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해 프로그래머가 설정한 코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드의 허점을 찾아내거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물리 법칙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치트키는 어떤 형태일까? 우주의 치트키는 게임에서처럼 간단한 명령어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대신 특정 극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물리 법칙의 미세한 예외 현상이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물리 이론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방식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거나 특정 양자 상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면 시공간의 구조를 국소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회하는 것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는 마치 게임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위해 숨겨놓은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킹의 증거를 찾아서 일부 연구자들은 초자연 현상이나 설명 불가능한 기적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의 버그나 글리치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데자비 현상은 시뮬레이션이 잠시 이전 저장 파일을 불러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일 수 있다는 식의 상상입니다. 물론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측이지만 현실의 작은 균열을 통해 시스템의 본질을 엿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킹의 위험성. 만약 인류가 정말로 우주의 코드를 해킹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힘을 얻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여 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시뮬레이션 전체가 블루 스크린을 띄우며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해킹 시도를 발견한 시뮬레이터가 우리라는 악성 코드를 삭제하기 위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치트키를 찾는다는 아이디어는 아직까지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물리 법칙을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수정할 수도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어쩌면 자연의 비밀을 밝히는 것을 넘어 그 시스템의 규칙 자체에 접근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가설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 삶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은 극단적인 허무주의에서부터 새로운 의미의 발견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무주의적 관점. 많은 사람들은 이 가설이 삶의 모든 의미를 앗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성취, 나의 고통이 모두 가짜이고 누군가의 컴퓨터 속 데이터에 불과하다면 이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시뮬레이터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라면 삶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연극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관점은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도덕적 방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진짜가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실존주의적 관점. 반면
시뮬레이션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주에 내재된 궁극적인 목적이나 신의 계획 같은 것이 없다면 삶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우정, 예술의 아름다움, 지식의 탐구는 그것이 시뮬레이션 되었든 아니든 나에게는 분명한 현실이고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면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다운 의미를 창조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실존적인 태도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목적의 발견.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 삶에 새로운 종류의 목적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문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시뮬레이션의 본질을 파악하고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탈출하거나 상위 현실과 소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단지 이 세계 안에서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둔 매트릭스의 벽을 두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더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임 플레이어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든 아니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 존재의 형이상학적 기반을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현상학적 경험의 가치를 훼손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넘어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알 수 없는 현실, 시뮬레이션 가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 우리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색해 보았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에서 시작된 철학적 의심은 닉 보스트롬의 논리적 딜레마를 거쳐 양자역학과 컴퓨터 과학의 최전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암시하는 듯한 우주의 여러 단서들을 살펴보았고, 동시에 그것을 반박하는 강력한 물리적, 철학적 반론들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솔직한 대답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반증되지 않은 하나의 흥미롭고 지적으로 자극적인 형이상학적 가설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의 진짜 의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본질에 대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질문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 가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현실과 완벽하게 구별 불가능한 가상현실의 차이는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주관적 경험은 정보 처리의 결과물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물리적 실체만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보나 수학적 구조도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 인식의 근본적인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결국 시뮬레이션 가설은 데카르트의 악마의 가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지적 겸손으로 이끄는 강력한 사고 실험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현실의 토대가 사실은 매우 불확실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비록 우리가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는 빨간 약을 손에 넣을 수는 없을지라도 이 질문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현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차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위대한 지적 탐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